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에겐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그걸 알면 슬퍼할까봐 아빠에게는 일절하지 않기도 했었던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히 아빠에 대해 묻진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학비랑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 인생 최대 진상을 만나고야 말았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중 실수로 손님 코트에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야? 어디 감히 아르바이트 나부랭이 주제에 물을 쏟아? 가만 안 둘까 보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너 같은 나부랭이랑 할 말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이 쏟은 거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만난 손님은 본인 코트에 물을 엎질렀다며 그 자리에서 저의 뺨을 때렸고 당장 사장 나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태어나 처음 맞는 뺨이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손님 갑질을 당한 것만 같아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 잘못이 맞기에 그 자리에 사죄를 했어요. 제가 뺨을 맞고 손님이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매니저님이 재차 사과를 하니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TV에서만 보던 갑질을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세탁비는 저희 측에서 부담할 테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화 풀어주세요. 오늘 부주의했던 직원은 제가 따끔히 교육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풀리진 않겠지만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로 퉁치자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있어. 야, 너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지금 네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실수를 해?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아우, 야, 그만해. 옷에 물 좀 쏟은 거 가지고 딱 봐도 학생 같은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니 더 가르쳐 줘야지. 우리 둘의 계급 차이가 어떤지도 지금부터 느껴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다신 실수를 안 하지. 어디 감히 물을 쏟아? 너 물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다른 음료였으면 진짜 가만 안 있었어. 알겠어? 오늘은 내가 참는다.
진상의 지인이 겨우겨우 말려서 다행히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전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게 울고 말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서럽더군요. 애써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에게도 정말 뇌리에 박힌 사건이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아르바이트를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이뤄서 말이에요. 아유, 기쁘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꿈도 이루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아니야.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많이 생길 거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아요. 알겠지? 그동안 나 키우는 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푹 놓아. 너한텐 항상 미안하지. 엄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 다 덜었다, 정말.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전 사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자를 만났죠. 같은 회사 팀장님이자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떨렸지만 전 남편의 형수를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 음식점 진상이 남편의 형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까 제일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그나저나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 형수님, 그런 부분까진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인사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홀로 절 키워주셨고 아빠가 안 계신 건 맞죠. 그래도 정민 씨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요. 어머,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몰라요? 아,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아, 그 물소든? 맞죠?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아니, 그날 괜찮았어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러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지? 참 신기하네, 정말.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죠.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본인의 도련님을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조차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막을 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우는 바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래,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해요. 인사 온 건데.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려주셔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는 맞지만 그래도 아들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엄마도. 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 미니야,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다니까. 어머님이 진짜 많이 양보하신 거야. 그러니까 동서는 땡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면전에 대고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저 진상이랑 가족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도 형님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를 난감하게 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 정도로 상식이 좀 특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도 없고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 진짜 인연 같지 않아?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도련님의 짝꿍이었다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 그날 혼나진 않았고? 아, 네, 뭐 딱히요. 레스토랑에서도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던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실수? 아, 뭐 두 분이 안면이 먼저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 전에 그렇게 안면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안면이 아니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참 서빙할 때 형님 옷에 물을 좀 흘렸거든. 그날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옷이 좀 비싼 옷이었는 줄 알아? 아마 동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옷은 절대 못 입을걸?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래한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서민일 줄이야. 우리 도련님 소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땡 잡았다. 자기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엄청 큰일 아닌가? 형수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서민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미니 기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좀. 어머, 도련님 기분 나쁘셨구나. 알겠어요. 말 조심할게요.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러죠. 뭐 기분 나빴다면 쏘리? 형님의 무례한 언행이 지속되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저조차도 불쾌했죠. 그렇게 저녁 만남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 될 분보다 손이 동서 자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각종 행사마다 부딪힐 텐데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어필하였어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얘기 들어보니 형수님이랑 그렇게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엄마도 차가운데 그래도 모진분은 아니셔. 내가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결혼하자. 솔직히 걱정돼. 내가 기우는 결혼은 맞잖아. 혼수도 그렇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걱정 마.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믿고 결혼해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전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님과는 살면서 서서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처가 컸지만 이왕 가족이 된 거 내가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렸던 곳에서 형님은 더 최악이었죠. 어머님, 이런 이바지 음식 좀 보세요. 너무 좀 천박하지 않나요? 동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줘야 하나? 여기 동서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천박한 거야. 우리가 동서네랑 같은 급도 아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이바지인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이런 건 배워야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동서, 아직도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깔고 뭉개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그만들 해라. 작은 애도 배울 건 배우고 큰애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뭐 이게 어떻다고? 그만들 해. 시끄럽다.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와 본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로 인해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작정 형님에게 저 자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딪혔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살이보다 형님의 시댁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무작정 저에게 서민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거 우리 집 행사야.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제 동서가 이런 거 다 챙겼으면 해. 아무래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따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건 손이 똥서인 내가 딱딱 짚어서 알려줘야지. 아, 형님, 이 많은 걸 저 혼자요?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그리고 그럼 형님은 아예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는데 너무하세요, 정말. 어머님도 안 시키는 걸 형님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는 안 된다니까. 어디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거 난 주신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하여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저야말로 형님 첫인상 안 좋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고. 여하튼 전 이거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 며느리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진짜. 아주 주제도 모르고 날뛰네. 없이 살았던 주제에 감히 날 이겨먹으러 들어? 형님은 모든 집안 행사를 저 혼자 챙기길 바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자 또 한 번 저에게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러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본인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형님은 아주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 잘 나왔다 이거지? 없이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편할 줄 알지? 너 내가 찍었어, 알겠니? 앞으로 시댁살이 고단할 줄 알아. 없이 살아도 최대한 대우해주려 했더니 너 같은 앤 확실히 밟아놔야 해. 근본부터 차이 나는데 내가 미쳤지. 너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알겠니? 구질구질한 것. 뭐? 구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 어디다 대고 구질구질하다고 난리야? 이런 모습만 보면 당신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레스토랑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는 주제에.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쓴다는데 누가 말려? 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조차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한번 형님한테 내지르고 보니 2번, 3번 만날 때는 조금 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모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더 이상 저를 갈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동서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잘 지내면 이제 그만 좀 아웅다웅해라. 특히 첫째 너, 너무 둘째 잡지 마라. 너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하잖니.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을 들어야겠죠. 뭐 제가 저렇게 밑바닥을 굴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무슨 억만장자야? 꼴랑 학벌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진짜 듣기 나도 거북해. 아, 죄송해요, 재수씨. 다행히 시댁에선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형님이 저렇게 절 무시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실드 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고요.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고 그곳의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마치고 시공이 들어갈 때 점검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곳에 들렸죠.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형님은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형님을 맞닥뜨리자 형님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인성이 의심됐죠.
작업복을 입고 지금 여길 끼어와? 하여간 천박한 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저 엄연히 일하러 온 거거든요. 뻔히 아는 사이끼리 이러지 마시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같이 덜 떨어진 동서 둔 적 없어. 어디 잡상인을 출입시켜? 이런 큰 로비 건물에? 안 되겠네.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회사 관리실에 전화를 하더니 잡상인이 로비로 출입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당황을 하였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형님의 전화로 본사 보원 요원들이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쳐다보고 제 작업복에 새긴 함자를 물어보아서 전 바로 대답했어요. 일단 출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조끼에 새겨진 함자와는 어찌 됩니까? 저희 회장님 성함이 왜 거기 조끼에? 여기 조끼에 새긴 함자에 딸내미 되시옵시다. 그건 몰랐지?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알아? 수준은 네가 떨어져. 여기 이분 좀 내쫓아 주실래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방해받지 않고 싶은데 어이가 없어서야 원. 당신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본사 요원들은 형님을 내쫓기 시작했고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청 화를 내었죠. 그리곤 절대 끌려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빠와 소식이 닿았어요. 젊어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며 지금은 회사 하나를 거뜬히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엄마를 통해 아빠가 저를 찾는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빠이기에 만났고 그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한다고 하자 남는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거였고 저희에게 작업복까지 선물해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작업복은 아빠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굳이 시댁에 이 이야기는 알리지 않아서 형님도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형님은 제가 조끼에 찍힌 이름이 저희 아빠 이름이라고 하자 믿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사칭하지 마. 이게 어디서 우리 회장님이 지네 아빠래? 소설 쓰니? 너 이제 하다 머리가 돌았어? 그런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너 월급 통장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알겠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서민, 그게 너라고 인간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참 특이하네, 머리통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아빠 없다며, 방 고하라며? 이게 어디서 나 괜히 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형님과 이렇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보고를 받았는지 서둘러 내려오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본인의 회장님을 보고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얼버무리는데 처음 보는 아빠의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이런 것이 아빠의 울타리인가 생각하며
기분이 내심 좋아지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울타리의 든든함이랄까요? 뭐랄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그리고 우리 회사 인테리어를 맡아줄 거래주분께 아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위에서 보고받기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주 경우도 없고 인간 말종이구먼.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동서는 분명히 어머님만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나서 날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최근에 찾은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업신여겨? 네가 감히? 당장 무릎 꿇고 내 딸한테 사과해. 네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감히 천지처럼 행동하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따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서도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실례까지 저지르게 하고. 넌 인간이 오로지 계급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젠 넌 나한테 개미만도 못한 존재니까. 동서, 용서해줘. 회장님 앞에서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댁에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끼리 조금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다툼하고 있던 거랍니다. 정신 나갔네. 아빠, 이 사람이 저 결혼 전부터 계속 업신여기고 갑질했어요.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건 모두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형님을 보니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비굴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계급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더욱 화가 났죠. 전 그 자리에서 웃기지 말라며 호통을 쳐댔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답니다. 어쩜 그러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사과하네? 당신 나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기억해? 옷에 물 좀 쏟았다고 사람을 아주 경멸하듯. 나보고 꿇으라고 했지? 너나 꿇어봐 어디 한번. 결혼해서도 그놈의 서민 타령. 너도 서민 아니면 뭔데? 이제서야 후회해? 아니 동서, 그건 내가 동서 사정을 몰랐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잊어줘. 그날 일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못 잊었어. 지금도 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잖아. 네 업보야. 나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가족으로 엮지 마. 불쾌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뭔데? 회장님 오해하시게 자꾸 왜 그래, 동서?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알잖아. 그니까 제발 좋게 넘어 좀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선 형님과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고 형님은 그제야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나더니 순간 수치스러웠는지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본사 직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듯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인트라넷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나머지 너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날 버리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겼다는 게 중요하지. 난 평생 아빠가 날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너 힘들었던 세월 다 보상해줄게. 그러니 기죽지 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정말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다.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절 꼭 안아주셨고, 집에와 형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잡상인으로 신고한 것부터 절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더 이상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용서받길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음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는 아니고 법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이적이 되었고, 관리팀은 거의 지하에 물류창고 옆에 딸린 층이었거든요. 형님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형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댁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시고 아주버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너 같은 애 도대체 바닥끝이 어디냐? 맨날 급 나누더니 결국 네가 급이 나눠지니 어때? 참나, 어떻게 이런 망신이 다 있어?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따끔히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러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설쳐대다 꼴 좋지. 네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결국엔 봐라. 직장도 잃고 지금 집에서 저게 뭐니? 에휴, 인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창피해서 원. 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런 애를 어디? 아휴. 말없는 시어머니도 욕하시고 아주버님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이혼을 당했어요. 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은 악덕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사람 금 나누는 거에 질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고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 참 우습더군요. 그렇게 꼿꼿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혼 후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가 아직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게도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따로 분할 받을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 지금 아빠와 엄마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핏줄이 뭔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아빠를 만난다는 것에 오히려 좋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매번 저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랑도 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시어머니도 살가우신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늘 무던하게 잘해주시고요.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님이랑 평생 가족이 될 뻔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정말 행복한 나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늘 가슴 한편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나 역시 모든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기쁘죠. 늘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언젠간 이렇게 행복해질 날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쁜 일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럼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인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저 또한 남들 못지않은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네요.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라곤 언니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누가 우리를 맡아 키우냐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저는 7살, 언니는 8살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친척들이 저희를 맡아 키우는 문제에 대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답니다. 결국 저희는 큰 이모 댁에 맡겨졌지만 큰 이모 댁에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국은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그때마다 언니를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봉사 오시는 분들이 언니를 많이 예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는 똘똘했고 얼굴도 예뻤으니까요. 언니는 저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본인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저에게 양보하는 등 언니의 보호막 덕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경이는 곧 좋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유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떠니? 언니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희는 자매인데 저는 안 데려가고 언니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원장님, 전 안 갈래요. 제 동생, 그럼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흰 떨어질 수 없어요. 유림이 두고 안 갈래요. 유경아, 유림아, 여기서 헤어진다고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란다. 유경이가 먼저 좋은 집에 갔다가 유림이도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지. 잠깐 따로 사는 것 뿐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렴. 유경이 데리고 가실 분들은 우리 보육원에 제일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유경이를 너무 예뻐하셔.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네. 언니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네? 저도 같이 간다고 제가 말할래요. 언니, 가지 마. 응? 유림아,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자주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언니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저 꼭 가야 되나요? 하지만 원장님은 단호하셨어요. 보육원의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언니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꼭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희는 소중한 증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증표. 시간이 흘러 언니의 입양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 속상했죠.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은 언니를 데리러 오셨고 그 길로 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래도 언니는 입양을 가서도 종종 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니를 만나는 날을 손에 꼽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무렵 제가 9살이 되던 해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지만 미국에선 꼭 편지하자며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죠. 하지만 그 이별은 잠시만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언니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저는 벌써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힘들고 긴 세월이 지나 대학에 들어갔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 생활을 하며 자랐던 터라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만은 단단했네요. 대학을 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서 꼭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언니 동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과 동아리에서 만난 3년 선배 복학생이었죠. 다정다감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자라온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저의 삶의 얘기를 묵묵히 듣곤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받아본 사랑이라 이 사랑 지키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림아, 한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동안 아팠던 기억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난 네가 필요해. 고마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고마워.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무것도 없이 고아인 저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없는 고아인 저를 쉽게 받아줄 일은 만무했죠.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 너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저런 폰대 없이 자란 애를 결혼 상대라고 데려와? 절대 허락 못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지금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고? 못 들은 걸로 하마.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유림이 착한 애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도 없고 씩씩하고요. 전 아마 유림이 같은 환경이었으면 절대 유림이처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줘요. 배경만 보지 마시고요.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얼굴에 그림자 가득한 거 봐라. 딱 봐도 빈티가 나잖니? 어디 창피해서 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다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아가씨, 미쳤어요?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안 될 일에 괜히 힘 빼지 말자고요. 서로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만 마음 돌리면 돼. 그러니 우리 아들 놔줘요. 앞날 장창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 아빠, 엄마, 유림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요. 가뜩이나 상처 많은 앤데 제가 아는 엄마 아빠 이런 분이었나요? 남친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 남친에게 미안해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낸 사람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마저 결핍이씨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결국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허락은 받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인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하지만 전 제 가정을 꼭 지켜야 했기에 어떤 모욕도 꾹꾹 참아냈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지금 이걸 반찬이라고 차린 거니? 보고 자란 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잘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배울게요. 내가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다.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우리 현욱이 옆에서 제대로 내조나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니? 천박하게 임신이나 먼저 하고 들어오고 이래서 티가 난다는 거야. 천안 출신은 못 속여. 어디 임신으로 남자 팔목을 잡아? 배운 거 없이 내가 너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아. 죄송해요. 지금은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저 정말 노력해서 인정받을게요. 그러니 견만 내주세요. 가슴에선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난 괜찮다 괜찮다 하며 지냈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그리고 남편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오로지 사랑 하나로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모욕하신다 하더라도 다 참고 이겨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천대하셔도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이런 나이를 두고 눈 감았을 부모님 생각을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생겼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남편 형제 시숙께서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라도 저 들으라며 시숙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라도 애미 실망시키지 말아라. 현욱이 하나만으로 족하다. 어휴, 아직도 분통해서 원. 저런 것을 넌 꼭 이 애미 원을 풀어줘야 해. 알겠니? 아직도 내가 쟤만 보면 비가 거꾸로 쏟는다. 본데 없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도 애가 핀티가 줄줄 나 아주. 에이,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할 때도 됐지. 재수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알죠? 원래 그러긴. 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천하의 못된 셈이 만들고 있어. 지 분수를 알고 시집을 왔어야지. 네, 어머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언젠간 저에게 마음 열어주실 거죠? 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댔네요. 그래도 미워하는 맘 풀리시라고 늘 모진 소리엔 저렇게 천진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만 뜨거운 물을 아이 발에 쏟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바로 아이를 빼서 가지고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만 쳐다보았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가고 없었고 저와 어머님 아들뿐이었네요. 항상 모진 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뺨을 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아이를 걱정하시곤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 그냥 토깽이한테 얼른 119 불러라, 얼른.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 얼른 불러. 죄송해요. 준성아, 괜찮니? 얼른 전화할게요, 어머님. 저 준성이 발 좀 볼게요. 네?
제가 엄마잖아요. 네? 어머님은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물론 저를 절대 못 오게 하셨죠. 애미 자격도 없는 것.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따라오지 말거라. 우리 준성이 내가 데리고 가마. 다행히 아이는 단순 처치만 받을 정도라고 하셨죠. 너무 놀랬지만 오늘 뺨을 맞은 거에 대해선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던 어머님이었는데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언제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기나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네요. 놀라진 않았어? 유림이 네가 더 놀랬겠다.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엄마가 또 한 소리 했지? 마음 다치진 않았어? 응, 괜찮았어. 어머님도 놀라서 그러셨는걸. 그래도 어머님이 준성이만은 예뻐하시니깐 난 그걸로 됐어. 자기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 내가 집에서 애를 잘 돌봤어 했는데 준성이도 다치고 가족들도 놀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난 오히려 너가 엄마한테 상처받았을까봐 더 마음이 안 좋네. 좀만 기다려. 자리만 잡으면 분가하자. 우리끼리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준성이 꼭 호강시켜줄게. 또다시 남편 때문에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너무하셨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다 참아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과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잔소리는 더 심해져 갔죠. 그러던 중 시숙께서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님과 아버님의 관심은 당연히 시숙께 쏠렸죠. 저 역시도 궁금했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어서 첫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높으셨거든요. 얘기하는 바로는 형님이 되실 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해외파이기도 하고 지금 시숙이 다니는 회사 대표라고 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복이 본인들은 없다고 하소연하셨지만 시숙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내가 며느리 복이 아주 없진 않나 보다. 쟤 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네가 애미를 드디어 기쁘게 하는구나. 아이고, 해외파 며느리라니. 아주 우리 집안에 진귀한 분 납설네. 그래, 언제쯤 데리고 올 거냐? 빨리 보고 싶다. 에이, 데리고 오는 건 천천히 할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 나도 좋네. 이제 노여움 푸셔. 장남이 기쁘게 해줄 테니까. 너만 믿는다, 이 엄마는. 어디서 말도 안 듣는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지? 네 엄마 그럼 진짜 못 산다. 너라도 좀 제대로 갖춘 며느리 보여줘야 한다. 엄마는 바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갖춘 며느리가 시집 오는 거. 아주 이거 하나가 소원이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하해 주었죠. 시숙이 다니는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자본이 탄탄한 식품 회사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안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나마 집에서 숨 쉴 구멍은 남편과 아이뿐이었네요. 그렇게 시숙께서는 연애하시는 분에게 저희를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가지 않길 바라셨어요. 너도 갈 거냐? 아니, 네가 어디라고 따라오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같은 거 같이 가면 얼마나 이 집을 무시하겠니?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너 무식하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주 겁난다. 오지 말거라. 어디라고 따라오려 들어? 그래, 애미야. 그날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마. 뭘 너까지 가니? 그날 준성이도 보고 해야지. 넌 안 와도 된다. 아, 그래도 가족 모임이면 저랑 준성이랑 구이랑 다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이고, 그래도 제 형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괜찮아요. 가서 실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계속 보게 될 분이신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일 일 있니? 창피하게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고아의 남자 하나 물어서 이 집 며느리 자리 괜찮다고 할 거냐? 아주 생각이 없어. 천천히 결혼하면 알게 될 것을 어딜 나서? 그날은 집에 있거라.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유,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내가 진짜 원.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그이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성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오지 못하였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전 아주버님이 결혼할 예비 형님 얼굴을 뵙지 못하였네요. 이 서름 언제쯤 끝날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도 없이 하나 있는 언니마저 입양 간 채 홀로 이렇게 살아간 내 인생. 시부모님이 생겨 부모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원망스러운 나날이었네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나 싶기도 했었고요. 제가 욕심부린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럼에도 시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집의 며느리로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빈 티가 나니? 뭘 입어도 빈 티, 촌티? 아마 지금 네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헐 달라 보일 거다. 최대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입어본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치마를 입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됐어. 어휴,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넌? 네 형님 될 사람 보면 놀랄 거다 아주. 얼마나 고급이 넘치는데 말투하며 기품하며 아주 우아가 철철 흘러. 내가 원 창피해서 결혼식 때도 그러고 올 거냐? 옷 좀 사 입거라. 머리도 좀 하고. 너 욕하는 게 아니라 준성이 애비 욕한다. 아무리 집에서 펑펑 놀아도 그렇지. 여자가 돼가지고 단장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형님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결혼식에서나 보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웠고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다 바꿔드렸어요. 쇼파며 침대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저를 더 비교하기 시작했죠. 어머, 웬일이니? 애가 확실히 배운 애라. 고르는 것도 남달라. 어쩜 이런 센스하며. 아휴, 내가 진짜 요즘은 살맛 난다.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서야 보상받는 느낌이구나. 너네 형님 좀 봐라.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곱니? 자기네 집 혼수 골라서 드리기도 벅찰 텐데 우리 집까지 신경 쓰는 것 좀 봐라.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좋니? 넌 그냥 홀랑 몸뚱아리만 온 거 아니냐? 뻔뻔하기도 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바꿔드려야 했었는데 사는 게 넉넉지 않아서. 형님도 정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구 며느리인데? 아주 똑부러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너 같은 미련퉁이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말을 말지.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저 역시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죠. 드디어 시부모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형님을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도착하여 신부 대기실에 가 인사를 하였죠. 처음 본 형님은 정말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도 고급지고 우아하며 온화했네요. 다행히 저를 밝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성이 엄마예요. 제가 결혼 전에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지금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매번 동서가 바쁘다고 해서 저도 정신없고 그러느라 따로 인사도 못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감사해요. 형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형님 사진을 담던 찰나 묘하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와 혼주 메이크업실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며 갔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한복이랑 헤어 메이크업 너무 다 찰떡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식장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넌 꼴이 그게 뭐냐? 아휴, 여기 와서도 없는 티를 내야겠냐? 귀걸이하며 목걸이하며. 아유, 진짜 촌스러워서 내가.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래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온 건데 오늘도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오늘같이 좋은 날 화내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화를 내지 말라니. 어디 이게 감히 나한테 말대답을 해? 걷어든 은혜도 모르고? 찰싹 어머님은 시숙의 결혼식 날 또다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제 목걸이를 잡아 뜯으셨죠. 목걸이를 잡아 뜯긴 그 순간 와장창하며 클러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이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형님의 말씀이 더 놀라웠죠. 그 목걸이 반쪽 저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동생이랑 나랑 나눠 가졌던 증표인데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돼. 혹시 이름이 이유림 맞아요? 내 동생 이유림 맞아? 말도 안 돼. 형님은 머리에 쓰고 있던 면사포를 찢어 던지곤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여한이 벙벙했고 시어머님도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셨죠. 네, 맞아요. 식품회사 대표 시숙의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어려서 헤어졌던 저희 언니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해서 나타났던 거죠. 워낙 신부가 떠나가라 울면서 저를 껴안는 틈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있던 하객들은 저희의 기구한 사연에 주저앉고 말았죠. 덕분에 식은 30분 이상 지체되었어요. 다행히 저녁 결혼식이라 뒤에 결혼식은 없어서 식장에서도 결혼식이 지체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헤어졌던 언니를 1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아주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입양가 출신인 걸 알고 마음이 복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저는 저희 언니 결혼식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다니요.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언니가 생기다니.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못다한 회포를 풀었어요. 아주버님도 이게 무슨 우연이냐며 너무 잘된 일이라고 기뻐했죠. 내가 미국 가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연락해주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네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연락을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땐 아예 네가 성인이 되어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유림아, 이제 다신 언니 어디 안 갈게. 언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신 곳에 시집도 오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 공부는 다 끝마친 거야? 하고 싶은 건 있어? 언니가 밀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지금 그냥 내 옆에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럼 이젠 우리 또다시 또 다른 가족이 되었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천하디 천한 구하라고 매일 구박하시던 분이 첫째 며느리도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의 조아 자매였다니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분 나빠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도 저와 같이 미움을 받을까봐 저는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죠. 저와 달리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던 중 시어머님은 전과 같이 저를 하대했습니다. 그걸 보고 언니는 말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제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 이런 모습 처음 보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 동생이 천안 고아원 출신이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좀 다르다 싶었더니 비는 못 속이는구나. 아주 천한 것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리미는 제가 일도 시작하게 할 거고 집에서 가만히 놀게 하진 않을 거네요. 그동안 제 동생에게 늘 이런 식으로 상처 주셨다는 거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다르게 보이네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엄마, 왜 그래요? 말 좀 고쳐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얘. 너는 이혼이 누구네 집 내 이름이야? 어디서 이혼 거리니? 그리고 내가 무슨 얘를 괴롭혔다고 그래? 언니에게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시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나오자 금세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돈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 반면 언니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유림이도 잘해주셨다고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땐 이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림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림이도 저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혼 철회할게요. 사과해 주세요. 시부모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저에게 사과를 할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언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거 있거나 그랬다면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부모라면 이 마음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 나 역시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잊고 살자.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과라뇨. 살면서 언제쯤 인정받을까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인정 아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과가 이렇게도 쉬운 거였다니 참 씁쓸했고 또 좋았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의 양부모님은 언니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 중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사업 수완 좋은 언니 덕분에 회사는 더 커졌고 한국에도 확장을 하여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주 회의를 하다 보니 마케팅팀 과장인 저희 시숙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언니 회사에 출근해. 언니, 그래도 난 대학교 3학년 중퇴인데 준성이 낳느라 졸업도 못했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너무 해보고 싶긴 한데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할 거야, 언니.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해볼게. 그래, 자기야. 자기도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일하고 싶어 했잖아. 준성이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도 이제 사회 경력 쌓는 게 어때? 난 형수님 의견에 100번 동의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 제가 더 기쁘네요. 감사는요 뭘. 제 동생인걸요. 학교는 편입해서 다니면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당장 출근할 거지? 아니 그 전에 어머님 아버님 동서 일하는 거 괜찮으시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오후에만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동서도 사회 경험을 쌓고 서방님이랑 같이 돈을 모아야 분가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있겠냐? 아니, 네가 말해보거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라는 거야? 늙은 내가 하랴? 아유, 난 못한다. 애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나 혼자 이 큰 집 살림을 어떻게 한다니? 이거 다 유림이가 하던 거 아닌가요? 준성이 봐주는 이모님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동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신다면 동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전 그럴 거라 믿어요. 언니의 입김으로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성이는 언니 덕분에 이모님이 케어를 도와주셨고요. 전 언니 덕분에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되찾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내 친정 우리 언니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저에게 모욕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진 않아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 시댁에 가거든요. 시댁에 가도 언니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도 언니 옆에서 공주 대접을 간간히 받고 있네요. 고아로 자라 어렸을 때 언니와 헤어져 말도 못할 시집살이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화창한 앞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얼마 전 승진도 돼서 CS팀 팀장도 되었답니다. 너무 암울했던 그때 그 시절 글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구독자님들께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곧 다가올 희망찬 앞날을 생각하며 화이팅 하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차에 7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악자같이 벌어모아 없는 형편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었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왔었어요.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서 악자같이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린 남편은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벌어오는 돈은 무조건 자기 혼자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냐고 더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저축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깨버리려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 결국 저도 언성이 높아졌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았다면서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살겠다며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용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 300만 원 벌어오는데 거기에서 절반이 남편 한 달 용돈입니다. 나머지 돈과 제 월급 합쳐서 대출빚 갚고 남은 돈 저축한 뒤 생활비로 전부 나가는데 솔직히 용돈이 월 1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왜 내 맘대로 못하는데? 8년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면 되지 뭐하러 같이 살아? 당신 혼자 벌었을 거면 그냥 나랑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돈에 쫓겨다니는 이런 인생을 원한 건 아니었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빚으로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 겨우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 전부 아파트에 집어넣는데도 턱없이 모자라서 무리하게 대출 끌어모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 대출빚만 갚는 것도 벅찬데 혼자 용돈 150만 원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월급의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 용돈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혼자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당신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나도 최대한 양보해 준 거지만 이번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도 그럼 받는 월급 혼자 알아서 쓰면 되잖아. 그게 싫으면 그만 갈라서던가. 이런 삶 지겹지도 않냐? 지금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상우는 어떻게 하라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꾸린 가정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거면 아파트에는 왜 이사 온 거야? 네가 원하니까 들어온 거잖아. 나는 그 전에 살던 집이 훨씬 편했다고. 괜히 빚만 더 많아져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도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을 걸 그랬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힘들게 버텨오고 있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 층간소음도 상당했지만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말을 하는 것보단 시모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대충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라는 거잖아. 네가 애초부터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겠지. 월급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얼굴을 붉히니? 어머님, 꼴랑이라뇨.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처리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집안에 위기가 와서 도움을 요청드린 건데 어떻게 그 일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 가정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했어요. 이혼까지 얘기 나왔으면 내 아들은 너한테 더는 감정이 없다는 건데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혼하자고 했으면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둘이 이혼하고 나도 좀 내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보자. 너희들 악자같이 산다고 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 있니? 그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모와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시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스러워 저도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다시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겠어. 어차피 당신은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동 명의였던 거 내 명의로 돌려놓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차피 대출받은 거 빚이 대부분이고 당신 돈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월급 전부 쓰는 조건으로 명의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각서 쓰자.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영상까지 직접 촬영해서 증거물을 만들어 놓자고. 당신이 집에서 버는 돈으로 좀 더 쪼개서 생활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전부 다 쓰는 조건으로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 전부를 혼자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마당에 제가 남편한테 기대할 것도 없었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은 없었어요. 무치기만 가장을 데리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저 혼자 열심히 벌어 모아 제 아들과 남은 인생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앞으로 커갈 아이한테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된 순간부터 제 행동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할 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큰소리 치지 마. 상우 이제 잠들었어.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해서 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내가 월급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건 해줘야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포기했는데 나도 대우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줘. 내 시간을 당신 뒤처리 해주는데 사용할 수는 없거든. 너도 이 집에 어느 정도 진짜 손톱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렇다고 빨래를 전혀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보고 이 집에서 잠만 자라는 거야? 잠만 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요구하려면 돈부터 지불해. 거기 테이블에 가격표 올려놨어. 세탁기 한번 사용하고 빨래까지 널어주는데 10,000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내 고생이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돈 지불하고 먹으면 돼. 그냥 너는 이 집에서 잠만 자는 거 말곤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신 나갔다고 내 시간 써가면서 무상으로 일을 해줄지 알았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저기 현관 앞에 캐리어 있거든? 대충 짐 싸놨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나한테 10,000원 주고 들어가라. 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뒤처리 항상 내가 있었잖아. 너는 그냥 씻고만 나오지. 정리는 아예 하질 않잖아? 그 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지? 작은 걸 봐도 무조건 10,000원이니까 나한테 돈 주고 싶지 않으면 밑에 관리사무소 가서 볼일 보고 오든지 해. 아, 그리고 저기 CCTV 달아놨거든? 나 자는 동안 네가 몰래 돈도 안 주고 집안의 물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돼서 설치한 거니까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물건 사용할 때마다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이혼해. 나도 어차피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 일해야 돼서 바쁜데 말 시키는 것도 돈이다.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얼굴을 붉혔어요.
이미 본인이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런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애원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저 또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 곳이 시댁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문제로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한 지 2달 정도 되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가 옆에서 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한다고 했으니 저와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고 있겠죠. 남편도 자기가 벌어들인 월급 혼자서 쓰게 되니 더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뻔했었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었을 시점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내가 요 몇 달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저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올려놨었거든? 저기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 각자 자유가 되는 거야.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때 컴퓨터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당신이랑 내가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잖아. 그래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 나 지금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아버지가 더는 이 꼴 못 보겠다고 나를 내쳐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끼어들면서 부모님 대판 싸우길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평소 당신 성격을 아는데 시부모님이 싸웠다고 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거든? 아,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혼만 했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인 거 바뀌지 않는 거고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앞으로 내가 상우한테도 정말 잘할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봐줄 수 있겠어? 월급이라도 다 주면 되는 거야?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 달 월급 받을 때 건들지도 않을게. 당신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앞으로 주는 대로만 용돈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용서를 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의 성격상 원래 좀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엄청 아끼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는데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미 저는 상처를 받은 상태라 남편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쥐죽은 듯이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는 무엇이든 돈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보인 노력은 집안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또한 점점 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이게 뭐야? 유람선 여행?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여길 지금 가고 싶다고? 한 사람당 11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요즘 유람선 여행 가고 싶어서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 나 다음 달 월급 들어오니까 당신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월급 다 주기로 했지만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 보내드려야지. 갑자기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고?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몰라?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 월급 전부 당신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매달 가져간 내 월급 절반도 안 가져가고 주는 대로만 용돈 받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한다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본인의 월급은 손 하나 대지 않겠다는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애원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기뻐 날뛰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며칠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 남편이 갑자기 내민 120만 원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알았다고 대충 넘기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준다고 착각을 했는지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던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남편 방문 앞에 서서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을 완전히 받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통화하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어이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정말 보내준다고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면 거의 다 넘어온 거잖아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넘겨줘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뜯어 먹어야죠. 제가 완전히 바뀐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엄마 여행 다녀오면 바로 이혼하게요. 여행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엄마 여행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저 여자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로 돈 꺼내지 않는다고요. 월급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지. 안 그랬음 절대로 안 보내줬을걸요. 어찌됐든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저와 이혼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동안 저에게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걸 알게 된 이후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불렀어요. 120만 원 유람선 여행 보내줄게. 그 대신 당신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겠어. 일단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줄래? 우리 관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말해. 하지만 조금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에게 진실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만약 서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때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는 거야. 나한테 한 약속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그 조건으로 시부모님 유람선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우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온 게 맞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당신 마음이 진심인 걸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겠어? 당연히 진심이지.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의심하고 나 믿어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오래간만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바람 안 쐬러 간 지 오래됐잖아. 내 마음이 아직 전부 다 풀린 게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여행 안 보내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내드리는 게 좋겠네. 패키지 상품이 꽤 좋아 보이는데 같이 가도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워낙 바쁘셔서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물어는 볼게. 뭐? 같이 가신다고? 아, 그럼 너무 큰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은 유람선에서 생활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일정을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린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만을 얘기했어요. 아침 출근이 늦은 남편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자마자 저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너 지금 무슨 속셈이냐? 즐거워야 여행인 건데 사돈 분들과 같은 유람선에 타면 그게 여행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유람선 여행을 망칠 생각이야? 사돈분들은 일정을 다른 날로 잡아라. 없이 사는 것들이라고. 가성비 좋은 유람선 여행은 놓치기 싫은가 봐. 나는 절대
한 배에 같이 탈 수 없으니까 다른 일정으로 알아보거라.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무조건 다른 날로 바꿔. 알겠니?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날은 벌써 예약 마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일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차질 없이 여행 계획 잡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을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것들이라뇨. 어찌됐든 어머님 이름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 현장 가셔서 이름 말씀하시면 표 줄 거예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계획 잘 하셔서 다녀오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 한 배에 태워 보내드릴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 유람선 여행을 위해 표를 끊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유람선 타는 모습 보고 싶다며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유람선 표 끊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남편이 달려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내 이름을 말하면 유람선 탑승표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명단에 없다잖아.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내 이름이 명단에 없는 거야? 아, 그거요? 제 이름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잠시만요. 아,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 오고 있네요. 뭐야? 왜 저 외제차에서 사돈분들이 내리시니? 그리고 여기 선착장은 왜 온 거야? 같은 유람선 안 타기로 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이 했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접근했던 게 고작 이깟 유람선 여행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 돈 쓰기 싫으니까 나를 살살 굴려서 결제하게 만든 다음 이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아침부터 녹음된 증거물 틀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저희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배웅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니까 벤츠 외제차로 터미널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데려다주는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언제 외제차 타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봤거든요. 엄마, 괜찮았어요? 관광지 한 바퀴 도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언니, 나 기분 정말 좋았잖아. 내 평생 외제차 보기만 했지 직접 타본 적 없었는데 관광지 한 바퀴 돌 때 친절하게 설명까지 전부 다 해줘서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데 돈 꽤 들지 않았어? 외제차 2대면 가격이 상당할 텐데. 우리 가족 여행 보내주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유람선 여행도 상당히 비싸던데. 아, 어차피 이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가족 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여행 티켓 취소해. 너희들도 절대 못 가. 어차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물들이 쌓여 있는지 알아? 너는 나 여행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나 있어. 저는 외제차 투어를 마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유람선에 올려 태웠어요. 시모와 남편은 저를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를 했고, 저는 남편을 밀친 뒤 제 아들과 함께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면서 남편한테 받았던 안 좋았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린 뒤 여행 일정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되레 당하기만 한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끊어낸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기여를 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그간의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제가 승소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선착장에서 유람선도 타지 못한 채 캐리어만 끌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던 그때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이 글을 쓰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지겨웠던 남편과의 삶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